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이끌어온 방위산업. 국방력 건설을 넘어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 다양한 학술 활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이론 정립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빠른 속도로 수출 규모를 성장시키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내는 방산한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방산의 체질을 개선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함께 우리 방산의 당면한 이슈와 미래 비전을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계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우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석입니다. 오랫동안 방위산업체를 경영하시고 현재는 방위산업학회 부회장과 방산 오비 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이원승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승입니다. 역시 방산업계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최우석 회장님께 좀 드릴 텐데요. 모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방산학회를요, 방위산업의 교두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교두보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이 방산학회의 성격 또 동안의 역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두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매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학술 대회, 뭐 세미나, 뭐 조찬 포럼, 또 키스타하고 뭐 기술 융합 세미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학회 임원들이 업체를 상호 이렇게 교차 방문을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방산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방산 업체들이 경영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왕성하게 좀 하다 보니까 우리 학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 활동을 인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하나의 뭐 교두보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제가 듣기로는 딱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위산업 업계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부분들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업체와 또 이 정보 중간에서 어떤 브리지 역할도 해주시고요. 뭐 역할이 좀 다양한 걸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께서 이제 방산학회를 가장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근 활동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간략하게 2015년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일을 조금 많이 좀 진행을 해 오셨고, 혹시 이렇게 학술대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혹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뭐 있죠. 작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아덱스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아덱스에 이제 우리가 매년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슈가 이제 KFX 개발 KFX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국제 협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새로운 국제 협력의 패러다임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했고 국제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그 플라이 글로벌이라든지 에이비에이션 위크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저널에 이제 활동하는 기자들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도 하면서 상당히 그 생산적인 그런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찬 정책 포럼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 방위산업 관련된 3개 기관의 그러니까 방사청장, 국가연수원장, 기품원장 세 분들을 분기별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정부의 정책을 이 전문가들한테 발표도 하고 또 이런 플로어에서 그 건설적인 의견, 애로사항 이런 것도 듣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이 방산 백서형의 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700쪽짜리 방대한 분량인데 1000권을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 패널로 나온 우리 건국대학교의 서우덕 교수가 주 집필자가 돼가지고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학술적인 거 뒷받침 말고도 또 이 방위 산업 혹은 방위 사업 전반에 걸쳐서 핫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다뤄주고 계시는데요. 이원승 회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방산 업체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영을 해서 이끌어 이제 오신 입장 내에서 또 일견 생각해 보면은 이 정부와 군을 상대를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이 이론적인 학회가 좀 필요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 방위 산업체 입장에서 학회랑의 어떤 연관성, 어떤 일이 조금 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방위 산업이 이 무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정부나 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회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위 산업이 방산 정책에 제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학술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고객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라든지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또 사업을 심의하는 곳이 국회고 따라서 이렇게 그 방위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데에서 학회 같은 데에서 서로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의 역할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그 방산업체 경영 이끌어 오시면서 학회에 뭐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이 정부나 아니면은 관련 이 연구기관에게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좀 인정받은 좀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도움을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업체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좀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예. 학회에서 그 이제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만남의 장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쉽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객관성의 입장에 있어서 업체에서 이 정부 또 이 군 이 연구원과 담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브리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 교수님, 우리 근데 그 방산의 선진 국가들,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 이제 그 방위산업학회 같은 학회가 조금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이 학회의 역할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선진국에도 우리 학회 같은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제가 뭐 두루 깊이 모두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 단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방산과 관계되는 그 단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방위산업학회가 있고 또 하나는 방위산업진흥회가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진흥회는 정부와 그 방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셔널 그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방위산업 그 협회라고 아마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 큰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그 방위산업진흥회와 또 우리 방산학회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단체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크죠. 거기에는 뭐 정부 또 각 그 방산업체 또 정부 조직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 또 이 학계 뭐 하여튼 단체와 조직과 개인을 망라해서 수만 명 그 회원을 갖고 있으면서 뭐 그 방산업체 대변도 하고 또 그 학술 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유럽에도 미국과 같은 그 항공우주 그 방위산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학술 중심으로 된 그 방산학회는 또 조금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방위산업을 이제 많이 하는 다른 나라에서 막 각 그 협회들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막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성격은 뭐 그 식별이 잘 안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런 방산학회가 어느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방산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은 방위산업 그 진흥회입니다. 진흥회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방산업체나 또는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산학회가 이제 학술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 학자들 또 방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정부기관 사람들이 또 다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모습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학술 연구의 내용과 또 정부 교류의 그런 내용들이 또 자연스럽게 공식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그 비공식적인 어떤 업체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또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건의 사항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도 되고 또 방산업체의 어떤 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민간 중심으로 해서 방산을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 또 정보 교류, 또 정책 건의, 또 입장 대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통로로서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91년 출범한 이래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800여 명의 방위산업 전문가와 90여 개의 방산기업 및 대학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매년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및 분기별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방산 분야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방산정책 입안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방산업체의 경영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과 협력하여 방산 CEO 과정과 관리자 과정 등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방산 분야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숨은 조력자로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온 한국방위산업학회. 앞으로도 폭넓은 학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얼마 전에요,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은 우리 방산학회가 또 집중하고 있는 최근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최우석 회장님께서는 방산한류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문화로 한류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방산 제품을 가지고 한류를 일으켜보자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은 이미 방산 한류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산 한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쓴 게 이제 제가 그걸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년 전에 이 개념이라든지 이 정의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방산 한류 관련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 한국 방위산업학회지에다가 이제 게재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개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의하기를 이 방산 한류라는 거는 방산 수출 시에 방산 물자를 중심으로 한 방산 패키지를 우리의 혼과 정신이 실린 한류 열풍에 편승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사실 근래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류가 그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막 그냥 묻지도 않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방산 수출할 때 이런 한류 열풍을 좀 활용을 해서 무기나 장비를 수출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무기나 장비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 부가해서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의 방산 패키지로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커지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를 수출한다고 하면은 항공기 자체는 이제 방산 물자가 되겠는데 항공기 자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뭐 조종사 훈련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그 비행기를 구매하겠다고 의사 타진을 하면서 와서 비행장 좀 같이 건설을 해달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이제 요구도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수출을 한다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매출 금액이 한 뭐 5배고 10배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근래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개념을 포함을 해가지고 가서 훈련도 시켜주고 하는 것까지를 패키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도 좀 나서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방산 한류라고 하는 개념지 쓰신 회장님부터 오늘 이제 두 분 패널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방산 한류 그냥 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가능성 있는 건지 한번 또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현승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한류라는 게 이제 K-팝이라든지 뭐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뷰티 산업으로 뭐 음식으로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게 국가 브랜드화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한류 붐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라든지 중동 또 중남미 이런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강점인 어떤 미들 테크놀로지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제품의 소요가 있는 또 나라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류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나라의 소요에 맞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구매에 맞는 그런 제안을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뭐 먹혀 들어가고 참 인기가 있을 그런 방산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방산 한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 회장님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데요. 서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한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고유의 그 문화 또는 특성을 지닌 그런 내용의 그 전파 이렇게 볼 수 있는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한다면은 뭐 선진국의 그 무기 체계와 조금 어떤 그 특성이나 또는 환경 요소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사실 그 뭐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더 손쉽고 또 익숙하거나 어울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만든 한국 고유의 무기 체계가 자기들에게도 참 적합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와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 그런 어떤 고유의 무기 체계가 좀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준다. 또 뭐 그러한 영역들을 많이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류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회장님 이제 지난 자료에 보니까요, 2009년도에 방산업체인 이오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요, 이 그 중소방산업체로는 유일하게 $10,000,000 수출탑에 수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오늘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차원에 있어서의 방위산업 업체를 좀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좀 생생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위산업 수출을 잘하려면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통상 그 이제 업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인가? 그것이 이제 뭐 기업의 비전 또는 경영 철학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수출을 하는 그 글로벌 그 지향 업체라고 그러면 그러한 그 철학이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저는 담겨져서 그것이 이제 사장서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영 시스템이 수출에 좀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수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라든지 또는 그 원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수출하기에 어떤 적합한 그런 체계를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개 그 나라의 환경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연구개발 조직이 있어야지만 그런 그 요구에 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은 물론이고 회사의 모든 그 시스템이나 조직이 수출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어야지 수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 분야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삼고 어떤 그 나라가 선정이 돼서 이제 어떤 타켓 시장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나라에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뭐 에이전트를 선정한다든지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만약에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다. 그러면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쟁업체보다도 우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우위의 제안을 할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그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전에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지만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산 한류다라고 한다면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우리의 기술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 또 어떤 고정된 편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수정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게 되는데요. 또 시대가 바뀐 만큼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 같지만 오늘 마침 또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현승 회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시대가 바뀌면은 그런 이제 패러다임도 바뀌고 이제 산업을 보는 시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입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의 안보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온 국민이 국민뿐만 아니라 뭐 언론인이라든지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이 공통적으로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명나게 일도 할 수 있고 방산도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방위 산업의 존재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애정 이것만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위 산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 방산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방산인들은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내수에만 이제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방위 산업도 세계 속의 방위 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수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속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세계에서 자기가 그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톱이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구조조정도 하고 정말 기술 개발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정말 1등을 목표로 나아갈 때 방위 산업에 밝은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최우석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거는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데 뭐 단순히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라는 것보다는 그 변수가 지금 바뀌었다. 그 바뀐 것 중에서도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이원성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이라는 이 아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메가톤급 변수가 끼어들었는데도 우리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은 초창기의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누구도 방산을 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40여 년이 흐르면서 이 수출이라는 어떤 큰 변수가 도입이 되면서 업체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자꾸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간섭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업체의 어떤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내수만 의존할 때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쳐봐도 다 그게 그 돈이고 뭐 이게 그 내부에서 순환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우선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가격은 뭐 원가가 제일 핵심인데 원가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을 해야 가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건데 원가를 절감해 놓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게을리하게 돼서 이런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정부의 간섭 통제는 최소화하고 어떤 뭐 수출을 위한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 그치고 나머지는 업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방산 한류 얘기하면서 이제 방산 패키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패키지 요소에는 단순히 이제 방산물자인 뭐 그 무기나 장비 자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뭐 이런 훈련이라든지 뭐 정비 유지 이런 게 갈 건데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의 예비역들이 같이 따라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도 안 돼 가지고 사실 이건 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가서 장비도 팔지만 그 운영하는 요령이라든지 정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취업 문제도 해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가치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는 새로운 어떤 방위산업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럼 뭐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같이 연구를 해서 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 교수님 방위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방위산업에 대한 그 패러다임 변화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의 변화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즘 언론에 이제 방산 비리가 많이 회자되고 하는데 저는 그 국민들께서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게 부패 집단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위산업이 그야말로 국가의 그 예산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쓰고 집행하는 그 가장 건전한 경제 집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느냐? 이 방산의 그 특성상 국가 예산을 쓰고 또 온 국민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항에 그 물고기를 보듯이 어항은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움직임이나 조그마한 뭐 결함이나 이런 것도 다 굉장히 그 부각되고 크게 보이는 그런 특성 때문에 엄청나게 뭐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개인적인 일탈이나 어떤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이 너무 조직적인 비리 뭐 집단의 비리처럼 이렇게 일반화돼서 포장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방산 업체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까지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과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 부분이 정말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부분이 이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2000년대 들어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뭐 신경제 성장 동력이다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추진해 왔는데 방위산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마치 뭐 큰 그 다른 어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 같은 규모의 어떤 경제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처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방위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런 직접적인 경제 효과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방위산업이 발전되고 그것이 수출되고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기술력의 향상과 이미지, 국제사회에서 가져다 주는 그 이미지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과 이미지의 어떤 파급 효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떤 그 탄탄한 기술력과 또 첨단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파급 효과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그 효과를 창출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산의 그 발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와주신 세 분 패널 이제 공히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본질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이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굉장히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에 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로도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방위 산업의 어떤 경쟁력과 기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군을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본다는 입장에서 왜 아직도 우리 이렇게 무기 수입에 많은 돈을 좀 써야 할까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 세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원승 회장님은 어떤 이유를 좀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문제만 나오면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방산만은 참 그런 이제 그 수입 주도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의 아마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한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이렇게 돼서 심각한 무역 역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분야, 정말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런 어떤 무역 수지상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안보를 과연 이렇게 외국 무기에 의존해도 되느냐, 즉 안보 주권 문제에서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개는 지금 안보가 급하고 또 무기를 조기에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무기를 선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은 우리 무기로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저는 정책적인 어떤 확고한 판단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여건이 이제 열악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 업체들도 외국의 그 유수한 방산 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사실은 대형화를 좀 유도를 해서 M&A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 M&A가 좀 활발히 일어나 가지고 외국의 대형 방산 업체하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연구개발, 생산, 정비, 후속 지원 이런 거를 일관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체들이 있어야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커다란 체계나 첨단 무기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무역 욕조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문 분야별로는 전문 방산 업체를 분야별로 육성을 해서 정말 그 부가가치 높은 전문 방산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업체들이 해외에다가 경쟁력 있게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수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이 대형 방산 업체의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첨단 제품을 만들고 그렇더라도 모든 소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을 한다. 이러면 그건 경쟁력이 없고 뭐 가격 경쟁력도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할 때 그럴 때 국산화율을 정말 높여가지고 부품은 상당한 부분을 적어도 국산 부품을 쓰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절충 교육을 통해서 국내의 부품이나 소재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장기간 계속해야지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나라 방위 산업의 수준 또는 그 국방 과학 기술력의 정도가 지금 이제 선진국 따라잡기 개발에서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무기 체계를 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상당 부분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긴 하지만은 일부 또 첨단 그런 분야에서는 개발을 이제 스스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부지만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첨단이다 보니까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의 비중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연평도 포격이다 뭐 이런 것처럼 안보 상황이 시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뭐 개발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대응 태세는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상당 부분 우리 국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그런 장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뭐 결부돼서 뭐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 체계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에 이제 뭐 좋은 말씀들 다 나왔는데 하여튼 이 방산 분야의 무역 역조는 상당히 심한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다 국내에서 개발을 하기는 또 적절하지 않은 거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뭔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차피 시급한 최첨단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구입해야지 어떤 결정적인 이 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방산을 육성한 것이 결국은 이 국가 산업 발전에도 이제 기여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산업 환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우주 산업 분야가 미래의 어떤 뭐랄까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KF 사업 가지고 뭐 하느냐 마느냐 뭐 기술 이전이 어떠고 저떠고 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그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핵심 기술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절대 뭐 미국이 A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거저 줄리는 천부당 만부당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고 그걸 갖췄을 때는 나중에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의 그런 항공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민간의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 핵심 기술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첨단 무기를 우리가 구입할 때도 어떤 협상력이 생겨요. 너희들이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하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 기반이 전혀 우리가 없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나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한 해 잠시 어디 뭐 저 비용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고노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미래 어떤 국가 산업까지를 내다보면서 전략을 가지고 이 방산에도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이른바 율곡 비리부터 시작해서 방산 비리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될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기업의 이윤을 또 창출해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제 살 꺾인 먹기 시기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기업이든 이윤을 가장 최고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비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방위 산업은 뭐 조그마한 그 행정적인 실수나 결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여론의 비난도 굉장히 강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을 영위하자면은 직접 대표이사가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충원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방산업체를 규제하거나 또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납기를 조금 어떻게 했다, 또는 행정적인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딱 제재하는 그런 행정적인 수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되면은 사안이 뭐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업체는 이제 부정당 업체가 되는 부정한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야 뭐 어떻게 경쟁 기업에서 좀 열세에 놓이는 그런 손해 정도가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저 업체는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부정한 기업이야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또 현상이 나오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 정부의 간섭과 제재 받는 것을 그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은 뭐 받기 싫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산업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어떤 감시, 견제, 또 부정적인 그런 인식, 또 그 낮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으로 하여금 방산을 자꾸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따끔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2015년 이 방산학회 사업을 쭉 훑다 보니까요, 키스트와 공동 개최한 민군 기술 협력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작년이 벌써 3번째고 이 융합 기술이 이제 미래 발전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또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때 나온 것 중에 조금 오늘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과거에 이제 키스트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기본 기초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초 기술을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고 뭐 책자 발간하고 뭐 필요하면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하면은 이제 끝이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창조 경제라는 게 뭐예요? 이런 가용한 것들을 다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창조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아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걸 뭔가 응용해서 재포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3년 전부터 키스트하고 학회가 공동으로 이 민군의 어떤 기술 협력을 할 분야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걸 주제로 해서 같이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군 협력, 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안을 내서 뭐 관계기관에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실제로 손에 와닿는 결과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중심의 어떤 협력 사항들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사실은 무기에 관한 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로 우리 뭐 장병들의 뭐 의식주라든지 소위 우리가 이제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병영 생활을 훨씬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이제 그 중점을 두고 같이 협력도 하고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예. 이제 아울러서 이제 서 교수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방위 산업에서 민군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작정 민이나 어떤 이렇게 군에게 맡길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교육이나 정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민군 협력을 민이나 군에 맡겨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그 민군 협력의 형태를 보면은 그 민군 겸용 기술 사업, 뭐 국방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제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 생길 때 이 국책 사업에 각종 민간 분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민군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방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에 신개념 기술 개발 사업 ACTD 과제라 해서 민간에서 검증되고 성숙된 그런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민군 협력의 그 일부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그 국산화시키는 그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품 국산화 사업이 민간 베이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군 협력의 형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걸 뭐 얼마나 또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민군 그 기술협력 기본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민군 그 3대 추진 전략과 8대 세부 추진 과제 이렇게 해서 추진 전략으로 민군 기술협력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그 방침으로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또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전담 기구도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 그 ADD에 그 민군 협력 그 센터를 설치해서 그 전적으로 그 업무를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는 이제 쭉 이렇게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것이 얼마나 잘 그 실행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실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현실적인 과제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 민군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 발굴이 지금은 그렇게 뭐 활발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물론 뭐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더 굉장히 그 규모나 예산 투자 면이나 또 종류 면에서 좀 다양하게 발전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특히 한 가지 좀 그 집중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기초과학기술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기술의 그 기반이 튼튼해야지 독자적인 역량을 그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뭐 첨단 기술 하는데, 첨단 기술에서 딱 그 부딪히는 부분이 기초적인 역량과 연결돼서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대학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에 그런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많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 그 R&D 비용을 또 이렇게 너무 많이 그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그 WTO라든가 세계 그 무역 뭐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걸림돌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이 그 국방 기초 과학기술 분야를 순전히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의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그 민간 그 과학기술처나 이런 부처의 예산에서 그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투자 비용으로 좀 많이 책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대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투자비의 그 통로는 과학기술처나 뭐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가 되더라도 그 내용은 국방과학기초 기술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민군 협력 또 민군 기술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R&D 투자라고 하는 부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현승 회장님, 이제 무기 체계는 이제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는 않지만, 또 개발 기간을 보면 거의 뭐 10년을 뭐 넘게 이게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스마트폰처럼 뭐 당장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개발 없이는 이 방산의 어떤 경쟁력도 없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까요? 글쎄요, 아주 그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방산 기술 개발이 개발 요구 조건은 아주 까다롭고 초정밀한 거를 또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술 개발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보탬이 되고 경영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되면은 누군들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명나게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여건이 좀 덜 조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기업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경영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뭔가 아까 제가 법과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그런 쪽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하는 데는 방산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개발 자금이 아니라 융자예요. 나중에 이제 전액 갚아야 되는 그 이율만 이제 1%짜리 싼 건데 기본적으로 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많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제 융자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니까 일반 그 민수 연구개발처럼 방산 쪽도 실패를 하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더라도 그 일부만 갚는 게 이제 일반 정책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 쪽에도 그런 자금이 좀 많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방산육성기금도 그런 좀 유연성 있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연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연구개발을 하는데 자금에 한해서는 그래도 큰 부담이 없는 쪽으로 지원이 되면 아마 정말 연구개발을 너도나도 참여를 하고 많은 연구개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실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학회 어떤 것들을 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어떤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게 되는 뭐 이런 학술 대회라든지 뭐 기술 협력 세미나라든지 국제 세미나, 포럼, 뭐 업체 방문 이런 활동들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방위산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런 변화된 거가 빨리 정책이나 제도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근 우리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